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너무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서민들의 마음도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도 그렇고 연료금도 그렇고 뭐 난방비도 큰 폭으로 올라서 지금 추운데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공공임상 요금이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먼저 좀 짚어볼까요? 이번 설 연휴에 예, 아주 가게를 강타한 가장 태풍 같은 존재가 바로 난방비 고지서였습니다. 맞아요. 난방비가 뭐 올라갈 것이라고는 대충은 생각을 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2배 올랐다, 3배 올랐다라고 느끼는 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번 설날에서는 최대 화두가 난방비가 됐고 또 이 난방비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지금 사람들 마음을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지난해 1년 동안 난방비는 정확하게 도매 가격으로 42.3% 올랐고요. 소매 가격으로 38.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가구에는 소매 가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40% 조금 못 미치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3배 이렇게 느껴진 것은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또 춥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한파가 찾아왔고 예. 그러니까 춥다 보니까 사용량이 더 커졌고 요금은 올랐는데 사용량까지 같이 겹치니까 미리 대비를 못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방비 가격이 상당히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난방비 덜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 기조 이렇기 때문에 LNG 가격 등이 크게 올란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는 그 상승분을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가스공사가 적자되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요. 약 10조 원 정도, 9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돈을 생산비 그러니까 수입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났는데 소비자 그 판매 금액은 많이 못 늘려서 예. 약 10조 원 가량의 지금 빚이 쌓여 있다. 예.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또 필연적인 또 과제이기도 할 텐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좀 늘리기도 하고 또 가스요금 할인폭도 확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뉴스를 제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실효성도 그렇고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예.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 117만 가구 이 겨울에 갑자기 난방비를 못 내게 되면 예. 난방을 꺼놓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117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은 이분들이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정부가 주는 티켓으로 돈을 대신 낼 수 있게 하거든요. 예. 현재는 가구당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긴급하게 35만 원으로 늘리겠다. 이 대책이 나왔고요. 또 사회적 배려 가구로 분류되고 있는 160만 가구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최저 비용 적용 대상을 늘리는 이런 식의 조처를 취했는데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이 높아진 난방비가 부담이 되겠죠. 근데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중산층들의 경우에도 당장에 난방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부담이 커지면 이 에너지의 비용의 가격이 커지면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소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GDP가 좀 더 떨어지게 되고 또 중산층 가구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날씨가 추운데 겹쳐서 난방비 파동까지 왔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좀 더 미리 이렇게 그 난방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시했더라면 사람들이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난방비 국제 유가가 오르는 게 따라서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해서 충격을 흡수시켜 줄 수는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는 우리가 다른 선진국하고 다른 것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 난방 LNG 수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독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좀 높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것은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민영화가 돼서 경쟁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아예 도입 가격 자체가 높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국제 LNG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가스 공사는 제대로 된 가격에 사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밀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부의 실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 현상이다. 가스 요금 인상이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실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적정하게 사왔는지 그런 걸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분기에 또 이제 어떻게 얼마나 오르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 일단 오르게 되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고요. 박사님 모실 때 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네. 정부는 올 1분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동안에는 겨울 난방 사정을 감안해서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 올린 대로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분, 미수금이라고 불리는 누적 적자분이 거의 10조에 가깝기 때문에요. 만약에 현재 가스 국제 LNG 가격이 현 상태에서 동결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적자분을 보전을 해 주려면 그동안에 올렸던 금액, 그러니까 지난해에 38.4% 거의 40% 올렸는데요. 요거보다 2배, 그러니까 메가줄당 작년에 5.47원 올렸는데 올해는 메가줄당 10원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전 대비로 보면 거의 뭐 2배가량 이상이 가스 요금이 난방비가 올라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의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된다든지 또 하나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수요가 폭발하거나 보복 수요가 생겼을 때는 네.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국제 천연 가스 가격 상승 요인도 우려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더 올려야 된다. 첩첩산중인데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국제 가스 요금이 올리는 것은 가격을 현실화해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뭐 솔로몬이 온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국제 가스 시장에서 그 생산 시장에서의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국제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격을 올릴 때는 산업자원부에서 밀실에서 뚝딱뚝딱 해서 뭐 메가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적인 동참과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공청회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 또 언제 어떻게 올린다는 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율 얘기를 좀 해보죠. 향후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게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1% 확대가 됐는데 이렇게 좀 상승, 뭐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승하게 된 배경도 그렇고요. 어떤 것 때문에 오르게 됐을까? 또 앞으로의 물가 영향 어떻게 좀 뭐 이어지게 될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금리
금리라는 이런 말씀을 앵커님도 지난번에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왜 올리느냐? 그 인기 없는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면 금리 인상도 이제 그만둘 수가 있고, 네, 또 인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세계 경제의 최대의 관건인데요. 현재 나타난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흔히 기대 인플레이션, expected infl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경제 지표보다도요. 물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너도 나도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가급적 빨리 사는 게 좋고요. 또 파는 경우에는 가급적 안 팔고 오래 후에 시차를 두고 나중에 파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가장 중요하게 금리 정책을 할 때 간주하는 지표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기대 인플레가 최근에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그야말로 기대가 생겼는데 최근에 다시 기대 인플레가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네. 다시 국민들은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요인을 보니까 다른 공산품 가격은 그런 대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 같아. 예를 들면 전기, 가스, 수도요금. 실제로 소비자 물가에서도 보면 가스, 수도, 전기요금이 무려 12.6%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물가는 5%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 그 공공요금 공포가 우리 인플레를 수습하는데 좀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9월, 10월, 11월 그때도 약간 올랐다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 월에 또 다시 한번 좀 내려갈 그 가능성을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죠. IMF랑 세계은행 뭐 낮게 잡았었고, 근데 유엔도 이어서 1.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가장 낮게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것인데 그만큼 뭐 경기 침체는 명확 관화하다. 올해는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 경제가 또는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IMF는 통화정책 차원에서 IMF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또 세계은행은 개발 수요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이 유엔은 문자 그대로 회원국도 가장 많고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유엔의 DESA라는 경제사회처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회원국들에게 전부 지표를 받아본 결과 올해는 전 세계 평균으로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예. 이제 그런데 이것은 뭐 세계은행이나 IMF보다는 살짝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구성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시아 경제가 탄력을 잃고 있다. 아시아의 소비, 투자, 수출 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대목이 우리한테는 조금 그 눈길을 끌고 있고요. 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4.8%로 내다봤는데 작년에 목표 성장률이 6.5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올해 4.8%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발 보복 소비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불안한.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행히 우려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럽 일부 국가들이 침체를 조금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새해 들어서 굉장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 물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 뭐 증시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의 경제 성장 뭐 좀 약간 오름세를 미리 반영한 것인지 뭐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사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가파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박사님은 최근에 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올 들어서 전 세계 증시가 1월 효과 등에 힘입어 좀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우리 코스닥,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는 더 빨리,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떨어졌던 데 한 반발, 이게 앵커님도 지적하실 때 그게 일단 크지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것은 환율 효과로 분석이 됩니다. 당분간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면 주가가 서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상승한 분만큼은 나중에 찾아나갈 때 달러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되거든요. 이것을 흔히 환차익이라고 그러는데 환차익을 기대한 거.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캐나다가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하겠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게 상당히 중대한 발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번 다음 주에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이 증시에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아직도 지금 완연한 회복세가 왔다라고 그렇죠. 단언하기는 아직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전문기관들은 좀 과열을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